이번에 이제 뭐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이다. 뭐 경량성과급도 이제 임금에 해당한다. 중립유지 의무가 이제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뭐 부당노동행위 했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 또 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얼만큼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정리해고자들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약간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어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이다 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자율대우버스 지금 단체 협약 체결하면서 그 우리 이제 뭐 일부 수당이나 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어떤 새로운 수당들을 만드는 그런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그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 시점부터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급해서 통상임금에 다 포함을 시키고 대개 보면 이제 그 포함시켰는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연장수당이든 야간수당이든 휴일수당이든 발생했는 게 있으면 또 소급해서 그거를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청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율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구를 하니 그거를 이제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나왔고 그걸 왜 이제 지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소급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인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회사 쪽에서는 이거 통상임금 어차피 소송 이거 단체협약 체결하기 전에 퇴사했는 사람들은 돈을 안 줘도 되잖아 소급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 소급분 자체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급분에 기반해서 나오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까지 추가로 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급심은 소급분 그냥 통상임금이 단체협약 체결로 통상임금이 인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한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은 그것들이 통상임금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볼 게 있는 게 우리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고정성 그러니까 모두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사가 주장했던 아까 통상임금 소급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핵심 중에 하나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급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위 고정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통상임금 소급분이랑 이런 걸 지급받게 된다면 그 또한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이제 그것 또한 확실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에서 약간 의미 있는 판결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건데 생각보다 뭐 우리 금속사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경영성과급 자체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도 해당되지 않고 뭐 이제 그 평균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지급 의무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로도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사업장들이 꽤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금속사업장 중에 삼성전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판매직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팔았는 어떤 성과에 비례해서 별도의 성과급이 산정되는 그 영업직들 같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모든 경영성과급 또는 이제 뭐 상여금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모두 다 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금속사업장들 대다수 보면 내 기본급 또는 이제 연봉 내 기본급에서 뭐 800%의 상여금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금성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별도 회사들 보면 올해 매출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것을 상여금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즉 이게 임금이냐 뭐 사용자가 소위 영업이익에 비춰서 은혜적으로 주는 금품에 해당하느냐라는 것들이 쟁점이 됐었고
항공유리공업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급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 지급한다는 게 최소한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사용자 임의로 지급한 은혜적 금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뭐 30억 원 미만도 얼마씩 주고 150억 원 초과하면 또 얼마, 구간도 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지금 뭐 법리적으로는 이게 성과급이 뭐 은혜적 금품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성과급은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근로의 대가도 맞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리적으로 조금 그렇게 따져가지고 그런 경영성과급도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고, 그로 인해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이나 이런 이제 뭐 통상임금이든 그런 거에 다 해당하게 돼서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그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 같은 우리 지금 고정성, 아까 통상임금의 고정성 얘기 드렸는데, 우리 지금 사업장들에 보면 단협에도 그렇고 정기상여금은 매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사실 그 정기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소위 이제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어서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는, 즉 고정성이 없다는, 재직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판결들이 꽤 있었고, 사실 이제 재직자 조건 자체로 고정성이 부정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이견이 있고, 그리고 재직자 조건 그 자체 또한 문제다. 즉 재직하는 거 관계없이 사실 다 줘야 일률적으로 다 지급, 그러니까 퇴사를 하면 일할 지급이라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로의 대가로 봤을 때는. 그런 견해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 특히 상여금과 관련된 재직자 조건이 있는 그런 규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지금 대법원에서 그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모두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최종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겠지만, 지금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또 그런 그 판결이 나오게 되면 또 뒤에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중립유지 뭐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복수노조 상황에서 여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와 금속노조가 있었고, 기업별 노조가 금속노조가 있었고, 금속노조가 이제 통상임금 소송을 사용자와 하는 상황이었는데, 통상임금 소송을 하면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또 이제 사안들을 교섭을 하고 있었고, 이 통상임금을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그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교섭도 같이, 소송과 교섭이 같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교섭이 계속 난항을 겪고 통상임금을 안 줄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자 금속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쟁행이 들어가겠다, 교섭이 계속 난항을 거치면. 그렇게 얘기하자 사용자가 그러면 너 쟁행이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서는 쟁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재소 경력금 또는 무쟁의 지원금을 이렇게 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어떤 특별단체 협약을 기업별 노조와 체결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부당노동 행위 아니냐라고 법률원이랑 지혜가 같이 제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쨌든 그런 합의가 그러니까 사용자 노동조합이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소송 제기권을 제압하고 또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용자는 어쨌든 간에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 노조의 편을 편파적으로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그게 있는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부당 노동 행위다라는 사실은 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판결이 법원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됐다. 그전까지는 사실 사용자의 중립 의무라는 거, 복수노조 상황의 중립 의무라는 거를 법원에서 이렇게 막 명시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 뭐 앞에 있던 사례가 하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재차 한번 확인하게 됐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반려만도지의 사건인데요. 요거는 크게 뭐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창조 컨설팅이랑 이렇게 들어와서 부당노동행위를 같이 했고 그 부당노동행위 결과 노동조합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걸 이제 노동조합에서 또 법률원에서 같이 손해액이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즉 위자료 청구랑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기존까지는 조금 뭐 애매하게 좀 봤던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위자료든 이제 복수노조 상황 속에서 위자료 청구나 이런 것들도 부당노동행위로 가능하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충북지부에 일진다이아몬드라는 이제 사업장이 있고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같이 들어갔던 사건인데 어쨌든 대전에 있는 일진다이아몬드가 지혜가 생기고 나서 여기가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고 노사 간에 이렇게 되게 힘싸움이 되게 많이 되는 상황에서 1년 이상 가까이 아마 쟁의행위를 하고 뭐 일진다이아몬드 본사 빌딩에 가서 또 점거 농성도 하고 되게 투쟁도 열심히 치열하게 잘 하셨었고요. 이때 하면서 이제 회사에다가 뭐 CCTV, 그러니까 노조가 생기고 나서 노조를 감시하기 위해서 조합 사무실이든지 공정별로 갑자기 없던 CCTV를 설치도 했고 또 뭐 조합 활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든지 뭐 CCTV를 가린다든지 뭐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아마 한 10억 정도, 10억 가까이 통틀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심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쨌든 노동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뭐 직장 점거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CCTV 감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CCTV를 훼손했다든지 또는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일부 조합원들의 어떤 행위에 불과해서 노동조합 전체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사용자 되게 추상적으로 했어요. 그냥 CCTV 이렇게 가렸으니까 얼마 이렇게 뭐 누구 몸싸움 했으니까 얼마 뭐 우리 또 기계 못 돌아가서 얼마 또 영업이익 얼마 손실 났으니까 얼마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고 되게 추상적으로 주장했는데 그렇게 사용자가 주장하면 쟁의행위로 인해서 어쨌든 그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는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너네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이제 입증할 수 없는 또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심에서는 그 금액들을 그래서 다시 산정해서 주장을 했고 100% 중에 1%만 받아들여져서 CCTV를 훼손했는데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이걸 막아놨는데 거기에 끈끈이가 묻어서 조금 CCTV를 쓰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 얘기했고 그마저도 사실 쟁의행위 중에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CCTV를 설치했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50% 정도만 노동조합이 책임져야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쟁의행위 하더라도 쟁의행위 하면서 우리가 뭐 나중에 사용자가 뭐 고소를 하는 뭐 가처분 신청을 걸고 하더라도 일단은 부딪혀도 되고요. 쫄 필요도 없고 부딪혀서 그 뒤에 발생하는 손해들이랑 문제들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 있었는지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그게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번 사례로 알 수 있게 됐고 받아들여지더라도 사실 노동조합과 그런 노사관계가 되고 뭐 쟁의행위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임도 사용자한테 사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거에서 사용자의 책임도 산정이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원이 확인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우리 정리해고되고 나면
정리해고 당시에 대상자들을 일단 만약에 정리해고 했는 그 사업장이 추후 다시 사업 경기가 좋아져서 재고용을 하게 되면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그런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 중 하나인데, 어찌됐든 이제 정리해고가 끝나고 나서 회사 경기가 좋아지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러면 이제 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당시에 해고 대상자들 우선 재고용하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이다, 이거는 우리가 회사가 지금 새로 재고용할 때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어쨌든 우리가 신규 채용 공고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신규 우선 재고용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사용자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해서 부당해고와 같이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고 사실상 조합원들을 신규 채용하라 라는 취지의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나중에 이제 정리해고가 그렇게 있고 나서 우선 재고용 의무를 만약에 사용자가 이행을 하거나 우리가 이행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조합원 중 일부가 뭐 그거는 나는 다시 안 갈래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사실 이건 성립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의사표시를 했는 사람들 가운데 사용자 뽑지 않았다면 그건 사실상 뽑아야 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뭐 뒤에 임금 상당액이든 또 추후에 고용이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법에 얘기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와 우리가 그 희망퇴직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희망퇴직은 어쨌든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위해 필요한 어떤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해고 대상자들, 그러니까 희망퇴직자들이 자기도 자기 의사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동의하고 그 전제 하에서 이제 자진퇴사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절차에 참가한 사람까지는 사실 우선 재고용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제 그 이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재고용 의무 대상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뭐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폭넓게 뭐 정리하고 이제 희망퇴직자들까지도 그런 우선 재고용 의무를 부담하느냐 뭐 그런 것도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겠지만, 사실 법원에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을 것만큼 적극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